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 찾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이 약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은 상승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은 FOMC 회의의 경계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시작까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는 구글과 삼성이 AI 안경을 내년에 출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AI 관련주들이 일부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2%가량의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 기판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대신 유리 기판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이 30%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들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RFHIC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RFHIC에 대해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요.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9% 넘는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법 10일 데드라인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의 룰이 쟁점이 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오늘 일부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스페이스X가 2026년 IPO를 추진합니다. 300억 달러 이상의 조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관련주들의 상승 양상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도 정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인사이트에 집중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먼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슈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여당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오늘인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서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같은 경우는 은행의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은행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발행 인가 과정에서도 한은은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금융위는 불필요하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발행을 하고 또 누가 감독할지를 둘러싼 기관 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통을 겪고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5%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1.1%, LG CNS 1.2%, 위메이드도 1.7%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NHN, KCP 같은 경우는 2.8%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오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17%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단알 역시도 9.6% 오르고 있습니다. 쿠코는 0.5%, 더즈는 0.7%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헥토 파이낸셜은 3.7%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센 글로벌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IT센 글로벌 오늘 장중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금과 은의 소액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금값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또 STO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IT센 글로벌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7.5%가량 오른 2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단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알 같은 경우는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하고 이 한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바이낸스 페이의 마스터 어그리게이터 권한을 확보를 하면서요. 국내 가맹점을 모집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결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크립토 결제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6%가량 오르면서 현재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NHN KCP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KCP 같은 경우는 단단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이 특히나 NHKCP에 대해서 내년 국내 해외 총 판매액이 성장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업계 전반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NHN KCP 같은 경우는 2.9%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다음 내용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AI 차세대 핵심 부품이죠. 바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이 유리기판 상용화 속도를 확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요, 유리기판 전문 업체 JWMT 지분을 직접 매입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전기의 세종공장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에도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 더 강하고 또 휘어짐은 적고 표면이 훨씬 매끄럽기 때문에 초미세 회로 구현에 특화돼 있습니다. 덕분에 이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전력 효율은 30% 이상 더 좋아지면서 발열이 심한 AI 반도체 또 고성능 컴퓨팅 칩에 딱 맞는 기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로드맵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글로벌로 확대해서 보자면요. 이 일본의 이비덴, DMP 등도 뛰어들게 되면서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이 기판 패러다임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함께 또 국내 업체들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AI 반도체 패키징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오늘 10만 8,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요. 0.0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이 메모리 업황과 또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11만 원 선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 52주 신고가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메인 이슈인 유리기판이 이 삼성전자한테는 추가 옵션처럼 붙어 있는 건데요. 삼성전기가 만드는 유리기판 위에 삼성전자는 직접 AI 반도체를 배치하고 또 패키징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유리기판 상용화가 본격화될수록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력을 같이 가져가는 이 종합반도체 플레이어로서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삼성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을 가장 정면에서 맡고 있는 핵심 계열사 중 하나죠. 이 삼성전기는요, 이번 임원 인사에서 반도체 기판 조직 수장을 R&D 출신 주역 부사장으로 교체하면서요, 유리기판 중심으로 기판 사업 체질을 바꾸는 그림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향후 인텔에서는요, 17년 이상 패키징을 맡았던 강두한 부사장을 영입하고 또 일본 스미모토 화학과 함께 이 글라스 코어 합작 법인까지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소재 단계부터 락인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세종 공장 사업장에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시제품을 이미 돌리고 있고요. 2027년 대량 양산을 목표로 미국 빅테크 기업 두세 곳에 샘플을 넣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약보합권에 움직이며 26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MLB 반도체 기판 수익성에 이 유리 기판에 본격 양산되게 된다면 기판 단가와 또 수익성에 더해지면서요,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KC입니다. 유리기판 쪽에서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미 선두그룹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요. 앱솔릭스는요, 먼저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 공장에서 고성능 컴퓨팅용 유리기판 시제품을 만들고 AMD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품질 양산성 인가 절차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사에서도 인텔 출신 또 공정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면서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곧 유리기판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요. SKC 전체로 본다면 기존의 케미컬 동박, 또 2차 전지, 소재에 더해서 앱솔릭스를 통한 유리기판이 추가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향후 밸리에이션의 핵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 투자 인증 단계, 또 내년 이후 양산 실적이 반영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한번 줄만한 관련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롭틱스 보실 텐데요. 오늘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공정 장비 강자 업체로요. 유리기판용 레이저 가공, 또 노광 장비 공급 기대가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태성 보시면요. 오늘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이노텍도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은요, 원래 이 카메라 모듈과 기판 소재 비중이 큰 회사인데요. 여기에 서버 통신용 유리기판이 붙게 되면요, 애플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0.7% 상승하며 28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C캠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며 2만 1,000원 선에 움직이고요. PI도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PI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서요.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넥스트 마켓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SMC 11월 달 매출 발표 관련한 소식을 또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또 관련 속보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일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FOMC에 관한 금리 결정에 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0.25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시장에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에 관한 우려감들이 있고요. 지표 발표도 시장의 경계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그널도 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의 조건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최근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지를 받아보실 예정이니까요. 국내 증시의 영향력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한 소식도 굉장히 뜨거웠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논의가 착수가 되는데 이 관련 서류에 관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는 한국은행 측의 답변을 받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에 관한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종목군들은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또 추가적인 소식들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시작이 되는데 오라클 실적 발표 역시도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요. 또 저희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일정도 추후에 다뤄드리면서요. 시장 모멘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경매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경매 시장이 오히려 11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경매 시장의 열기가 이제는 강남권에서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지어는 강남권의 낙찰률을 뛰어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강동과 동작, 영등포 지역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일단은 실거래가가 상승했고 중간 지점에서 고가 낙찰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전에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이 낙찰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일단은 토지 허가 구역을 이제 벗어난 그런 배경과 함께요. 일단은 경매로 우리가 부동산에 매입을 하게 되면요.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투자 메리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제 경매로 이동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규제가 없는 시장이 그래도 경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중고 아파트 쪽에 관한 수요 역시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강동과 영등포 쪽에 관한 고가 낙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 쪽에 관한 낙찰률까지도 뛰어넘게 됐습니다. 일단 고덕 강동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이 감정가가 11억인 아파트가 낙찰가가 13.89억에 낙찰이 되면서요. 무려 18%나 높게 낙찰이 됐고요. 실거래가는 13.3억이었습니다. 응찰률은 29명으로 경쟁률도 꽤 높은 편이었고요. 또 신길,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14% 넘는 낙찰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실거래 가격 대비해서도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거든요. 경매 시장은 대부분 급하게 나온 물건을 이제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게 매입하는 게 메리트였는데 경매 시장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는 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실제 거주의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영등포와 동작 지역까지 확산이 됐는데 영등포 푸르지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13% 그리고 상도 더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감정가 대비해서 무려 31%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에 있는 낙찰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한강 벨트의 강남 인접성이 좋은 지역이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거주의 의무가 없다라는 게 경매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경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지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매 시장의 열기 한 번 더 짚어볼게요. 토허구역의 신청이 불필요한 지역이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규제가 덜한 경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인기 지역이 먼저 과열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게 주변 구역으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규제 반사 이익을 정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투자 포인트 살펴보기 이전에 11월 달 아파트 낙찰가율 조금만 더 짚어드리자면요. 지금 이 낙찰가율 순으로 보시면은 강남이 115%잖아요. 그런데 광동 지역 같은 게 122%를 나타내면서요. 오히려 강남권역보다 더 높은 낙찰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동작도 만만치 않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지역인 용산과 마포, 서초보다도 높은 그런 낙찰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는 이제 강남 권역에 관한 수급들이 이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게 확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경매 데이터가 말하는 세 가지 신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인사이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강 벨트에 관한 재평가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을 갖지 못했었던 봉천구와 같은 지역들은 여전히 경매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가가 실거래가를 넘어서더라도 이 투자자들은 투자의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낙찰가율이 계속 이쪽 지역에 머무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경매 시장이 그 반사 이익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 계속됩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현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연말 지갑이 열린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과정에서요. 수급 흐름도 눈에 띄게 지금 현재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거 매도에 나섰더라고요. 이 같은 수급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8% 가까이 오르는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8천억 원, 기관이 또 5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손실 구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반등을 이끈 요인도 살펴보면 리튬 가격의 반등,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ESS 수요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 꼽힙니다. 이런 업황 개선 신호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는 평가고요. 증권가에서는 성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부진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그리고 로봇 같은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면서 현실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개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해져 왔죠. 삼성 SDI가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과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 삼성 SDI까지 대형 수주가 좀 이어지면서요. 업종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번 계약의 의미와 함께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지 짚어볼게요. 네. 이 삼성 SDI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7년부터 3년 동안 공급될 예정이고요. 올해 이 삼성 SDI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5% 이상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기업이 이 테슬라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납품되는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을 LFP용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 SDI가 이 ESS 부문에서는 주로 NCA 3원계 배터리를 생산을 왔는데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LFP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면서 시장 대응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삼성 SDI가 공급하는 배터리 일체형 ESS 솔루션 SBB 2.0에 탑재가 되는 각형 LFP 배터리입니다. 알루미늄 캔 구조의 내구성하고 또 열 전파 차단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성이 강화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에서 각형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계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ESS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 안에서 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또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연이어서 대형 수주 소식을 들려주면서 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결정으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새로운 대장주로 오히려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을 둘러싼 증권가의 전망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긍정론과 부정론이 함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급등 배경과 함께 향후의 전망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알테오젠이 최근에 코스피 이전으로의 결정을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사실상 새로운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코프로비엠 이번 주에만 13% 넘게 오르면서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8일에 21%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에서 발표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이 기관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주가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의 전망은 크게 엇갈립니다. 긍정론 같은 경우는 내년 헝가리 양극재 공장 가동을 주요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또 유럽의 산업촉진법 같은 정책적인 변화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 큰 강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신중론도 있는데요. 내년 출하 비중이 특정 고객사한테 치우친 데 대다 또 헝가리 국내 신규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날 그럴 우려를 제기를 합니다. 또 LFP 양극재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ESS 모멘텀도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정책적인 수혜가 주가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실적 관점에서는 상승론과 신중론이 공존하는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가 조금 뚜렷해지면서요. 실적 부담을 경고하는 시각도 나와주고 있죠. 증권가에서 제기하는 부정적 전망에는 어떤 전망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조심해야 할 신호도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실제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10월에서 11월의 전기차 판매량은 8만 대 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침투율 같은 경우도 5.3%로 떨어지면서 202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비 규제 완화, 보조금 축소 같은 정책적인 변화들까지 겹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력도 보수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중이 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4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이 지적되고도 있는데요. 얼티엄 셀즈 일부 생산 중단,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단종 검토 같은 이슈까지도 더해지면서 2025년에서 2026년에 이 전기차 수요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업들이 ESS 부문에서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ESS만으로는 또 전기차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ESS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반영을 해도 2026년까지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은 정체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단기적인 반등 또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지금 증권가에서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랠리가 지금 우리 증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그런 만큼 이제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양극재 시장 전망이 좀 밝다라고 해요. 연말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또 변동성 우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등이 일제히 상승을 했었고요. 또 이는 리튬, 코발트 가격이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했을 때 28%, 코발트는 39%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내년 1분기에 양극재의 판가가 8% 가까이 반등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실 만한 점이 바로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인데요. 내년 2분기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생산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이달에만 수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하면서 뚜렷하게 개선되는 수급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ESS와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규적인 수요 확대도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ESS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양극재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시장 악재가 누적되는 연초 조정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또 신규 수요도 확대되고 유럽 정책 수혜까지 겹치면서 이 양극재 중심의 밸류체인 연말까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키워드는요. 천정부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처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격 보면은 금값은 좀 숨고르기인데요. 은값은 사상 최고가가 나오더라고요. 은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흔히 금과 은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 은만 따로 달리는 장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은은 지금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격입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미국 채금리와 달러 방향성이 흔들리다 보니 이러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 모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은은 금과 다르게 산업용 비중이 매우 큽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AI 반도체와 서버, 각종 전자부품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투자 붐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겹치게 되면서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재다라는 이 투트랙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코덱스 은선물처럼 ETF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20%를 넘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은 ETF를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렇게 숫자만 보더라도 은 랠리다라고 부를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은 선물 기준으로요, 1개월 수익률이 20%를 넘었고요, 3개월은 30%대 후반, 또 6개월은 50%대 중반, 1년은 70%대까지, 연초 이후로는 80%를 웃돈다라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라도 올라타야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금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지만요. 이 돌아설 때는 금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안전자산 선호, 산업용 수요 확대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좋은 뉴스가 과하게 반영된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은 ETF로 채우는 방식, 그리고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이 평균 매입 단가를 가다듬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상품 특성상 선물 기반이라는 점, 또 환해지 구조라는 점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금리, 은 가격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금과 은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원자재도 짚어보겠습니다. 닥터 코퍼라고 불리기도 하죠.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철광석 운임을 보여주는 권화물선 운임 지수도 크게 뛰었다는 분석 나옵니다.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 전력망이니 중국 철광석 재고니 하는 그런 얘기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구리는 경기의 맥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닥터코퍼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꿈틀대는 이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1년 새 약 30% 가까이 오르고요. 건화물선 운임지수도 11월 중순 이후 30% 넘게 튀어 올랐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기 수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먼저 이 공급 측면에서는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같은 주요 광산의 가동 차질, 또 일부 지역의 파업과 기상 악화로 물량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쪽에서 보면요,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또 송전망 확충이 동시에 구리를 많이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이 구리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다 보니까요. AI 시대의 필수 에너지 금속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내년 경기 부양 기조를 내세우면서요. 연말에 철광석 재고를 공격적으로 보충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시만두 광산 같은 장거리 항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선박이 묶이는 시간, 이른바 톤마일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나 철광석, BDI가 동시에 뛰고 있는 건 수요, 공급, 심리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한 번에 작용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과열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나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 차질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또 시장에 또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이어지는 또 원자재는 흑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갈륨이나 게르마늄, 흑연과 같은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 대미 수출에 관한 일부 통제를 유예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IRA 쪽에서는 중국산 흑연을 또 강하게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흑연 관련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 흑연의 경우에는 음극재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데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늘어날수록 이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소재입니다. 현재 글로벌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게 된다면 시장이 바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작년에 갈륨 또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 수출 허가를 강화하면서 자원 무기화 논란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은 IRA에서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준 다음 중국 비우호국산 이 배터리 소재를 강하게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 2026년 비중국산 흑연 또 음극재 공급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를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 업체들이 아프리카나 호주, 동남아 흑연 광산과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요. 또 비중국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비중국 흑연, 또 음극재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현지 광산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계 음극재나 차세대 소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다만 소재 광산 개별주는 변동성이 크고요. 또 정보 비대칭도 심하기 때문에 관련 ETF나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검증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은 구리와 같은 원자재 ETF 투자에 관해서 관심이 좀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결국에 어떤 산업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격만 보는 게 맞나라는 궁금증 많습니다. ETF 투자 관점에서 산업적인 스토리까지 엮여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먼저 투자 수단으로 보자면요. 금, 운, 구리 같은 원자재 ETF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편입을 고려할 만한 자산이긴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 관련 ETF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 금만 담는 상품뿐만 아니라 S&P 500과 금을 9대 1로 섞은 ETF, 또 금과 국채를 5대 5로 섞어서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게 설계한 ETF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구조를 넣어서 금의 배당 성격의 인컴 수익을 붙인 상품도 있고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구리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환율, 경기 변동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그리고 현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실물 자산에 일부를 배분하는 선택지로 ETF를 활용하는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원자재 ETF들은요, 결국 특정 산업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켓 투자 키워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마감장 전략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